전화를 했는데 끊겼어요. 네. 아니 그러니까 그냥 카톡 온 내용을 확인하고 그 상대방이 이모티콘 하나 보낸 것만으로도 집착하고 의심하고 괴롭힌다는 거예요. 심적인 것을 계속 건드리고 괴롭힌다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이것 또한 이제 데이트 폭력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지극히 사적 영역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이 나중에 데이트 폭력으로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대개는 저는 간섭에서 시작해서 이제 폭력으로 가죠. 폭력에 대해서 저항하면 이제 사과를 하죠. 그게 1단계 레벨이에요. 다시 2단계 레벨로 가게 되면 개입이 더 고관여 개입이 시작되고 고폭력이 되고 이제 또 고사과가 되고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에 이거 갖다가 정리를 해줘야겠다. 정리를 해주지 않으면 나중에 이것이 이제 이 극단적인 상황, 폭력 뭐 이런 쪽으로 발전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선은 사회적으로 야 데이트 폭력이라는 것에 대한 어떤 인식이 정립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이건 폭력이다. 뭐 과도하게 시도 때도 없이 뭐 전화를 한다든지 전화를 갖다가 좋아서 뭐 문자를 주고받는 거 새벽 2시, 3시야. 그럼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서로 좋아서 하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나 지금 이 시간은 뭐 지켜달라든지 이 시간은 이제 방해받고 싶지 않다든지 이러한데도 반복적으로 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건 데이트가 아니죠. 폭력이죠. 그건 간섭이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회적 인식이 좀 공유돼야 될 것 같다. 혹은 뭐 나는 별로 원하지 않아. 나는 헤어지고 싶어. 정리하고 싶은데 집 앞에 와서 2시간씩 열을 잇는다든지 끊임없이 뭐 문자를 한 1200번 보낸다든지 와. 아니면 뭐 직장 앞에 와서 서 있는다든지 뭐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건 진짜 폭력 아니에요? 그게 폭력인데 그런 것들을 이제 뭔가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법들이 지금 있나요? 그러니까 경계선이 있잖아요. 이미 폭력으로 갔어. 완전한 폭력으로 갔어. 이건 현행 법으로 처벌할 수 있어요. 폭행이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이전에 앞으로 이제 막 그 데이트 폭력의 태생적 단계가 있잖아요. 막 관여하고 이런 거. 이런 건 뭔가 우리 사회적으로 개념이 정립돼서 연인끼리도 부부끼리도 지켜야 할 프라이버시가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사회적으로. 근데 우리는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교육이나 합의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요 중간 단계. 사람이 괴롭힘을 당하는 거 있잖아요. 이제 내가 헤라스먼트를 당하고 있다. 괴롭힘을. 이거는 2단계부터는 좀 국가가 상담을 해준다든지 신고를 받는다든지 이런 조치들이 있어야겠다. 그래서 이것이 발전되는 단계를 막아야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제가 그래서 사례들을 조금 조사해봤거든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전 남자친구에게 심한 물리적 폭행을 당한 여성, 그리고 동갑내기 여친에게 주먹을 휘둘러 숨지게 한 20대 남성, 그리고 동거녀가 클럽을 간다는 이유로 감금, 폭행, 그리고 헤어진 연인의 일가족을 살해하고 자살한 30대 남성, 뭐 임신 중인 연인을 폭행한 20대 남성, 데이트 폭력을 가하다 신고자를 차에 매달고 도주한 남성. 이건 이제 아까 저희가 이제 뭔가 이렇게 엿보거나 스토킹하는 거 그 이상으로 간 사례들이거든요. 예. 이렇게 그 서울시에서 산하기관에 한번 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2,000명 기혼 여성을 상대로 데이트 폭력을 당해본 경험이 있느냐 그랬더니 한 80%의 여성이 가벼운 폭력부터 큰 폭력까지 경험해 봤다. 좀 놀랍죠? 충격적이죠? 저는 그 80%에 속하지는 않습니다만 그 중에 그것이 결혼까지 이어진 경우가 또 절반이래요. 데이트 폭력을 당하면서도 결혼 참 이해가 안 가죠. 그래서 이게 폭력이냐 사랑이냐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애매한. 그리고 가정 폭력은 이제 사람들이 폭력으로 인정합니다. 아주 빈발하고 큰 사고가 생기고 그러니까 가정 폭력에 대해서는 일정한 정도로 법원이 뭐 분리, 접근 금지, 뭐 이혼 이런 과정들을 갖다가 관리할 정도까지 됐어요. 그런데 가정폭력 이전의 데이트 단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국가가 개입을 하냐 말아야 되냐는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 영국이 클레어법이라는 걸 만든 적이 있습니다. 클레어법. 클레어법이요? 예, 클레어라고 하는 여성이 있었는데 그 여성이 전과가 있는 남자친구한테 결국은 데이트 폭력을 당하고 그러다가 죽음에 이르게 된 사건이에요. 그것을 계기로 해서
데이트하는 과정에서 이상 징후가 좀 있다. 상대방이 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랬을 때는 신고를 하고 그 사람에 대한 신상 공개를 갖다 요구하고 그래서 과거에 전과도 있었구나 문제가 있구나 하면 이걸 다 파악을 해갖고 자기가 조속히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법. 그게 이제 클레어 법입니다. 예. 그렇게 되면 뭐 실제 연인 사이가 아닌데도 어디 가가지고 저 사람이랑 사귀는 사람인데 저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누구나 다 그런 걸 요구할 수 있지 않을까요? 굿포인트. 그렇죠? 그래서 그 사생활 정보가 노출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다른 용도로 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맨 처음에 신고를 하게 되면 그 상담을 합니다. 그 상담을 해서 일정한 절차를 쭉 밟아보면 저 사람이 진짜 데이트 폭력을 당하고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는 거죠. 데이트를 했다는 일정한 어떤 그 근거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통화 기록이나 뭐 주고받은 문자나 편지나 이런 것들이 보면 저 사람이 데이트 과정에 있었구나. 근데 최근에 이런 상황이구나. 그러면 거의 이제 심의위원회에서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이 정도 상황이면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갖다가 우리가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까지 이제 법이 이렇게 촘촘히 발전해 온 거죠. 그러면 미국도 마찬가지다. 스토킹 정말 미국은 스토킹 심했나 봐요. 그러니까 스토킹 금지법도 미국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정한 정도 상황이 발전하면 이건 이제 거래 제한한다든지 접근 금지를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간섭, 폭력, 뭐 사과 이렇게 3단계로 악순환이 발전되는데 간섭에서 폭력으로 가는 중간 과정을 갖다가 미연에 우리가 개입을 하자. 국가가 관여를 해주자, 정리를 해주자, 일정한 이격거리를 두게 하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스토킹 금지법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나라에도 그런 게 있는 거죠.